이거 강남 하나도 안 빠졌는데 어떤 아파트 하나도 안 빠졌어 이런 데가 있어요. 왜 안 빠졌냐? 일단 강남 불패 신화 가격이 다 떨어져도 강남은 오른다. 만약에 이게 불패 신화라고 하게 되면 그건 틀려요.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야, 이제 집 절대 사지 마. 지금 떨어지는 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절대 안 올라. 그럼 완전 인구론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 뉴스레터 같은 것도 받아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교묘하게 광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정책은 시장의 파급효과가 되게 클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사라는 시그널이에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떠냐잖아요. 뭐 일주일 전에 비해서 올랐냐,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랐냐 했을 때 가격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죠?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였다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울 얘기할 때 항상 송파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잠실 아파트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잠실 아파트, 엘스 아파트하고 리센츠 아파트 두 개만 하더라도 만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워낙에 많고요.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최근에 이 가격이 하락과 반등하는 거를 그냥 잠실이나 아파트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고점이 언제냐? 보통 2021년 10월 달입니다. 이때 잠실의 33평 아파트가 27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1월까지 쭉 빠져갖고 19억까지 빠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져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 한 21억 5천. 그래서 저점 대비 19억 대비해서 13% 정도 올라가 있는 가격이고요. 이것만 보게 되면 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고점 대비 27억 대비해서는 지금 얼마냐? 한 20% 정도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잠실, 마포 이렇게 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데 가격이 좀 빠졌던 곳들은 반등된 건 맞지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게 안 빠졌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15% 정도 빠졌던 게 한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 빠진 수준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강남 하나도 안 빠졌는데 어떤 아파트 하나도 안 빠졌어 이런 데가 있어요. 왜 안 빠졌냐? 거래가 안 돼서 그래요. 하락기에.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낮아졌던 마이너스 15%였던 게 예를 들어 뭐 40억 하던 게 42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5% 올랐다 이런 데이터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가 안 됐던 것까지 하게 되면은 5%가 아니고 뭐 0.1% 올랐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강남 불패 신화 생각했을 때 가격이 다 떨어지는데 강남은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다 떨어져도 강남은 오른다. 만약에 이게 불패 신화라고 하게 되면 그건 틀려요.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90개 종목, 95개 종목이 떨어져도 5개 종목, 10개 종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요. 시차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게 먼저 떨어진다, 어떤 게 나중에 떨어진다. 아니면 낙폭만 다를 뿐이죠. 약간 외곽 지역은 40% 떨어진다, 중심 지역은 20%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 불패이기 때문에 강남은 딴 데 다 떨어져도 안 떨어져. 그걸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또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이라는 것 자체는 거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주할 때 어떤 곳을 원할까요? 이 집이라는 것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주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 쾌적성입니다. 거주 안정성 생각하면 요새 빌라 전세 사기 사건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 빌라보다는 전세 살아도 아파트 살아야겠네? 이런 게 결국은 거주 안정성이겠죠. 그 다음에 쾌적성은 어디예요? 내가 출퇴근하기 좋고 옆에 공원이 있으면 더 좋고 초등학교도 옆에 있으면 좋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주의 쾌적성이 어디가 좋냐? 당연히 서울이 좋고요. 서울에서도 강남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서울이 거주 환경이 좋아. 박작하지.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인구 밀도가 워낙 많고 전체 5천만 명 중에 950만 명 거의 5명 중에 1명이 서울 살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일하려고 이렇게 오시니까 당연히 복잡하겠죠. 근데 결국은 왜 사람들이 서울로 오냐는 거예요. 서울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 세종시에 정부만 간 게 아니고 다 대기업이 갔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세종시로 가려고 그러겠죠. 결국은 집값이라는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냐? 돈을 많이 주는 기업, 좋은 기업,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요? 한국은 너무 서울 집중이 심해요. 일본만 하더라도 당연히 도쿄 중심이죠. 근데 오사카도 있고 나고야도 있고 다른 경제 권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서울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서울로 오겠다는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불패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면서 갭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야 이제 집 절대 사지 마. 지금 떨어지는 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절대 안 올라. 그럼 완전 인구론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국의 인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0년부터 고점을 찍고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엄청나게 적죠.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는 증가해요. 3인 가구, 4인 가구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가구 수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20년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은 가구 수는 2039년까지 증가합니다. 가구 수 자체도 어쨌든 뭐 2040년보다 떨어지겠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집값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갖고 A라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고 B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뭐 해운대에서 살고 싶어 하고 C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내가 뭐 대전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 차트 보시면은 2022년까지 되게 장기간이죠. 이 시기에는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22년 동안 서울은 487% 상승했습니다. 근데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255% 상승해요, 가격이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이런 갭이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1기 신도시다라 하더라도 분당은 이 기간에 448%, 4.5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데 일산은 297%, 한 3배 정도밖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1기 신도시인데 왜 분당은 많이 올라갔고 일산 적게 올라갔냐? 이게 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똑같이 분당과 일산의 서울 접근성,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의 접근성이 되게 중요해요. 일산도 분당도 시청 중심으로 해서 20km 반경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강남 오는 거는 신분당선 타면은 뭐 20분 이내로 갑니다. 근데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우리가 핵심 오피스 권역이라고 얘기하면은 도심, 강남, 여의도를 얘기합니다. 강남은 워낙 멀고 일산에서요. 도심도 멉니다. 여의도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 얼마나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냐가 집값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요. 그게 점점 차별화된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고요. 서울 안에서도 뭐 특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점점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인용 전세 사기에 국가가 다 못 더하나 피해자들 실망. 전세 사기에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범죄 패턴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냐?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전세 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이제 전세가율인데 아파트는 이 전세가율이 보통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전세가율이 크게 떨어지면 4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7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50에서 60% 사이에서 움직여요. 빌라는 이 전세가율이 보통 80에서 90%예요.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가 8억 아니면 9억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질 때 빌라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10억 하던 게 8억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깡통 전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죠. 그럼 8억 하는 이 전세가는 뭐 7억, 6억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뭐라고 할까요? 1억 돌려주세요. 아니면 이사 갈 거니까 제가 맡긴 8억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죠. 그러면 이게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 사기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빌라의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빌라의 전세가율이 왜 아파트에 비해서 높냐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빌라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20년 동안 고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값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세금은 집주인이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만 상환을 받는다는 보증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사람들이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는 지역별로 달라지겠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요. 근데 빌라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일시적으로 여기에 거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비싸더라도 그걸 내고 있는 거죠. 그 빌라를 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전세로 살다가 2년이나 4년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전세를 내고 있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전세 사기 피해액이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한이겠죠. 뭐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 그걸 정부의 재원으로 해주는 게 맞냐. 여당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야가 가장 많이 접근한 거는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은 금융활동을 못 하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 절차 들어가고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좀 정교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요. 피해자 규제는 그런 식으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은 남겠죠. 이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개인이 경매를 받는다? 그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전세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세 제도 자체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있던 이 제도가 장기간 있었던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좋다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외국같이 내가 내 집이 없으면 월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담되겠죠. 전세 보증금을 내가 원할 때 빼서 나갈 수 있다는 보증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라는 제도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기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빌라가 오피스텔처럼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투자자예요. 내가 오피스텔 2억 정도 있으면 오피스텔 투자하는 분들이 5억 있으면 빌라에 투자하는 거죠. 5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많지가 않거든요. 상가를 투자한다? 공실 리스크 매우 커요. 공실 한번 생기면 되게 오래 발생됩니다. 근데 빌라를 한다?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는 많기 때문에 공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실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빌라가 월세화가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옵션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의 기본은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가정이에요. 세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뒷받침 해놓으면 되는데 월세를 다달이 내야 돼요.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빌라 전세 살던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빼서 문제 생기기 전에 아파트 전세로 오고 싶어요. 전세 비싸게 있었는데 얘도 떨어지고 아파트 떨어졌으니까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 갈 수도 있고요. 비슷한 동네에. 아니면 좀만 더 붙으면 아파트 갈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 전세를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거고 이번 기회에 내가 집을 사볼까? 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떨어져서 비싸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1인 가구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빌라에 2억 주고 전세 사느니 이걸 빨리 빼서 2억짜리 오피스텔 사야겠다. 방이 있는 빌라는 아니지만 원룸이라도 이게 안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빌라에 살던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여전히 비싸고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전세 사기발 이런 사회적 이슈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더 키우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월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사기 문제가 없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월세도 보증부 월세가 많거든요. 보증금이 있어요. 그 보증금 비율이 많으면 반전세라 그러는 거고 비율이 적으면은 보증부 월세라고 하겠죠. 그리고 순수 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증부 월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또 사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순수 월세를 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또 사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1대1로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게 되면 그런 사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게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누군가 내가 전문가야 라고 하고서 내가 월세 대신 받아줄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월세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지만 이 사람은 한 번에 챙겨갖고 또 어디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턴이 계속 바뀔 뿐이지. 그래서 모두 완벽한 지도는 당연히 없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좀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임대를 하는 거죠. 가장 우리나라하고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니까 주택수도 많을 거고 근데 월세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건탁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오팔레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두 회사의 패턴은 약간 달라요. 네오팔레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갖고 월세를 더 올리고 그 수익을 임대인한테 나눠주는 형태예요. 아주 오래된 빌라가 있다? 리모델링을 했다? 예전에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월세 70만 원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동건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대동건탁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지 건축의 건이고요. 신탁의 탁이에요. 이 부동산을 신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업체가
1년에 짓는 주택의 수가 얼마냐? 4만 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호수가 얼마냐? 120만 호입니다. 그렇게 기업화가 되면은 기업은 그 다음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디폴트가 나거나 신뢰를 까먹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세 제도가 빌라 중심으로 월세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일용 전세 제도 수명 다 했다.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전세는 위험해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월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월세 사업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에 기업도 들어오고 시스템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가 된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아파트는 여전히 전세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빌라 같은 경우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월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책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전세 제도를 좀 더 그 안에서 사기 같은 것들이 덜 발생될 수 있게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그거는 정부도 해야겠지만 세입자도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된다든지 그런 곳만 들어가야지 보증보험도 안 되는데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시겠죠.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큰 돈을 안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자체, 현재 있는 제도 자체 유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좀 촘촘하게 해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냐,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크게 빌라왕 문제가 있었고요. 건축왕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건축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도 세입자들이 전세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세금이 높은데 앞에 선순위로만 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들어가시냐? 이런 거죠. 중개인이 이분은 사업 이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크게 하세요. 돈 엄청 많기 때문에 문제 생길 가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당연히 은행에 대출 잡혀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시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 잘 안 하세요.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시세 대비해서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짜리가 있고 그럼 전세가 4억이겠죠. 근데 이 전세를 5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5억에 들어가냐는 거죠. 매매가 시세를 6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6억짜리예요. 5억 전세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매매도 5억인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인 무자본 갭 투자예요. 내가 매매가를 높여가지고 전세가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들이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인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도 강하고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개인 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입자가 멍청하다? 절대 아니에요. 중개인이 자기들이 그걸 필터링 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아주 촘촘하게 막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보증보험 가능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기다리시기 좋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세, 반등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지금은 또 가격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반전. 몇 개 구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 불안감에 휩쓸려 갖고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청약제도는 좀 관심 있게 가져갈 만 하세요. 예전에 로또 청약이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높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20억 하던 아파트가 있고 분양을 12억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분양 받는 순간에 8억을 버는 거예요. 물론 향후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보통 평균적으로 20%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억 하던 아파트가 1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억에 분양을 하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14억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차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로또 분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로또 분양까지가 아니고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뉴스레터가 요새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투자 뉴스레터 같은 것도 받아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교묘하게 광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것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 12억인데 지금 분양하는 거 9억이다. 싸다. 분양 받아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분양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3억이나 싼데. 근데 이 12억이라는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 고점일 때 가격이고요. 지금은 25% 빠져갖고 9억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에 5년 이내 된 신축 아파트인데 입지도 비슷하고요. 세대수도 비슷하고 브랜드도 비슷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9억으로 난 여기 바로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분양받으면 2,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 아파트 사는 게 나아요. 9억까지 떨어진 아파트. 그래서 이런 기사만 보고서 내가 3억 벌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실제 거래된 게 얼마인지, 거래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낮은 가격 신축 기준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주변에 아파트가 9억에 거래됐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도 9억인데 지금 분양받는 게 9억이면은 메리트 없네? 라고 생각해서 미분양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왜 잘 됐냐는 거죠. 일단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실거주의 니즈가 있는데 내가 직접 바로 이사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사겠죠. 근데 나는 2,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돼. 집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거야. 계약금만 집어넣고 2, 3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전같이 로또 분양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하지만 주변 거래 사례를 반드시 보고서 그걸 검토하고서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청약의 경쟁률이 최근 높아진 이유는 예전에 막 로또 분양이었을 때는 서울 25기구가 다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였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가점이 낮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많았죠. 왜 돈 있는 사람들만 서울의 아파트를 청약받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3부동산 대책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제도가 바뀝니다. 일단 13제도를 하다 보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빼고는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85제곱미터는 60%가 추첨제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미터 이하는 60%가 추첨제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30%가 추첨제입니다. 예전 같은 로또 분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전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로또 분양이니까. 지금은 공고 보고 주변 아파트 가격 보고 내 경제 상황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를 좀 두 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2주택자도 다주택자고요. 3주택 이상도 다주택자잖아요. 일단 3주택 이상은 종부세를 여전히 부담스러워해요. 지금 종부세법이 바뀌어가지고 2주택자까지는 중과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갖고 세율은 높아져요. 근데 3주택자면서 갖고 있는 집이 총액이 12억이 넘어가면 중과가 됩니다. 집 세 채 갖고 있으면 중과가 당연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팔고자 해요. 근데 그동안은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요. 왜?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 정부 출범하는 2021년 5월 10일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올해 5월 9일에 끝나야 되는데 더 연장되고 내년 5월 9일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2주택자를 포함해갖고 양도세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동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기 좋아하시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뭘 보시고 있냐면은 내년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될 거냐 아니면은 유지될 거냐, 이게 다시 부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내놓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거 폐지한다, 이제 다시 중과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겠죠.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정책은 시장의 파급효과가 되게 클 거예요.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규제 지역 자체가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 유예해줬던 걸 없애고 다시 중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좋은 지역들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것들이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좀 많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가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중과 다 없애, 다 일반 가서 해라고 하게 되면 급하게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세가 크지 않을 거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책은 이거를 다시 중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매물이 나오게 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거고요. 다 없애, 폐지, 아니면 더 유예해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의 증가 좀 미비한데 가격 하락하는 것도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항상 분리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때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물론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집을 언제 사면 될까요? 첫 번째는 원초적으로는 집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는 거니까 집 필요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꼭 사야 되냐? 아니죠. 전세 살아도 되고 사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에 따라 갖고 언제 사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실거주라고 해서 떨어질 때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실거주, 거주의 니즈가 충족되기 때문에 한 템포 빨리 사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집만 있으면 돼.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가격만 안 떨어지면은 내 집이 편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한 템포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집 사기 좋은 시기고요. 투자하기 안 좋은 시기가 집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분리해서 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거주 언제 하면 좋아요? 필요할 때요. 자금이 되면은 원하는 지역에.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사이클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실거주도 결국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투자적인 관점을 배제하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미래에 생긴 상황 자체 가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현재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마다 분석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 자체가 경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인트만 보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금리 인하도 0.2%, 0.25% 내리고 몇 달 있다 0.25% 내리고 이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 그거는 돈을 풀겠다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돈을 풀겠다는 시그널은 금리를 팍팍 내려요. 0.5% 내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0.5% 내렸다. 이거는 신용경색이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야, 돈 다시 풀어!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이 아니고 한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풀어줄 수가 없겠죠. 워낙에 가계부채가 크니까. 근데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동산에 돈이 너무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DSR 규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DSR 규제 푼다는 거는 LTV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경제를 말씀드릴 때 파도와 바다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돈 넘치는 것 자체가 부동산으로 흘러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때는 대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돈 자체가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정부 정책이 언젠가는 또 벌일 수 있겠죠. 그때는 뭐를 풀겠어요? 빗장을 풀겠죠. DSR 규제 폐지, LTV 확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사라는 시그널이에요. 이제 사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려가다 보면은 바닥을 찍겠죠. 올라가다 보면 천장을 찍듯이 바닥을 찍으면은 바닥이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바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은 집값 오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사?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한 60%에 근접해 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야, 요새 누가 집 사? 집 안 사? 전세 사는 게 훨씬 편해. 이런 마인드가 쫙 깔려 있을 때예요. 그럴 때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세가율 60%라고 하게 되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전세가율 60%에는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70%고 재건축은 어차피 시설도 별로 안 좋으니까 전세가율 3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통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60% 전세가율이면 되게 높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전세가가 또 올랐다. 10억 하는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하는 전세값인데 전세값 요새 또 오르는 거 알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7억으로. 그러면서 이분 또 팔고 싶어요. 세대기인데 9억에 싸게 줄 테니까 사 이번 기회에. 그럴 때가 대부분 바닥이에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것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긴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 10월 달이 매매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럼 전세도 거의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 10월, 2023년 10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재계약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이것도 약간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돌려줄 돈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 사기의 피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이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텐데 여기서 두 개죠. 첫 번째, 집주인이 내줄 돈이 있어요. 전세가 5억에서 예를 들어 3억으로 떨어졌다. 2억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2억 더 싸게 전세를 2년 더 살면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돈이 없다. 역전세라는 일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역월세가 됩니다. 내가 2억에 대해서 이걸 줄 수 없으니까 매달 이자로 줄게. 매달 80만 원 줄게. 그리고 역월세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역월세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여월세를 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왜 예전에는 여월세 받았냐? 내가 어차피 이거 2억 받아서 투자해도 월 40만 원 받기 힘든데 1억당 40, 2억당 80? 받지. 이랬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때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죠. 이분이 2억을 안 내주고 월세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분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다는 얘기니까 야, 저분 돈 없나 봐. 이거 월세 받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이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사 가겠죠? 이사 가려면 이제 돈을 빼줘야 돼요. 근데 돈을 빼준다는 건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입자 3억에 받아갖고 5억 못 내줍니다. 그럼 이분 뭐 해야 되죠? 집 팔아야죠. 이런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죠? 이거 돈 내줘야 되니까 금매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전세가도 그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월세, 여월세를 메꿀 수가 있는데 이 빌라 전세 사기가 나면서 이제 여월세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내주면 그냥 더 살 수 있는데 돈을 못 내줘? 여월세를? 위험하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파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매물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논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당연히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클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혼동스럽잖아요. 누구는 상승한다, 누구는 하락한다. 이럴 때에서 되게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공부가 돼 있으면은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을 잡는 너무 자극적인 것만 보시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내 집 마련과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자산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